새벽 2시, 저는 걸레를 들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이면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밤마다 제가 출근했어요. 1억 2천만 원 들여서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3월,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55이었어요. 통신사 영업관리직으로 28회를 보냈죠. 명예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20년을 이걸로 살 순 없었습니다. 아내 미나가 말했어요. 당신, 카페나 음식점은 절대 안 돼요. 몸 쓰는 일은 나이 들수록 힘들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50 중반에 주방에서 뛰거나 홀 서빙하는 건 무리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 설명회였어요. 사람 없이 돌아가는 카페, 관리는 하루 1시간, 수익은 연금처럼. 그 문구가 눈에 박혔죠.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때? 무인이래. 우리가 직접 안 서도 된대. 무인요? 그게 될까요? 설명회라도 가보자. 들어만 보고 오면 되잖아. 2019년 3월 어느 토요일, 저는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세미나실에 갔습니다. 사람이 100명도 넘게 모였어요. 대부분 제 또래였죠.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강단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올라왔어요. 말끔한 정장에 밝은 미소, 패키지 본사 영업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인 카페 시장 규모, 성장률, 수익률, 숫자들이 화려했습니다. 무인은 문호동입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하루 1시간, 청소하고 원두 채우고 끝이에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루 1시간, 그 정도면 할 만하잖아요. 월 1,000만 원 매출에 순이익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2개 운영하시면 400만 원이에요. 연금보다 낫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생활비 쓰고도 남죠. 브로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기계, 간판까지 다 포함이에요. 리스도 가능하고요. 화면에 수익 시뮬레이터가 떴습니다. 월 매출, 고정비, 변동비가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깔끔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늘 보던 엑셀 같았죠. 그런데 그때 봤어야 했습니다. 표 맨 아래 작은 별표를요. 도난파손 연건 가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숫자에만 눈이 갔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부스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입지, 매출 예상, 리스 조건 다 좋게만 들렸습니다. 현수 씨, 지금이 기회예요. 무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갑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괜찮은 것 같아. 숫자도 딱 맞아떨어지고. 미나는 브로커가 준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그리고 멈췄어요. 이거 봐요. 도난 파손 연건 가정이래요. 현실적일까요? 무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CCTV도 있고. 그리고 이것 좀 봐요. 미나가 또 다른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부분이었어요. 야간 소음 발생 시 건물주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가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어요. 이 문구
나중에 발목 잡혀요. 여긴 오피스가 많은 지역이래. 밤엔 조용할 거야. 걱정 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계약서 특약 같은 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문제가 되겠어요. 일주일 뒤 저는 브로커와 다시 만났습니다. 매물을 보러 갔어요. 서울 외곽 신도시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엔 직장인들로 붐볐죠. 여기요. 이 자리 딱 좋습니다. 앞에 대기업 본사 있고 옆에 은행 있고 가게는 코너 자리였어요. 15평 정도. 유리창이 넓어서 시야가 트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일 매출이 50만 원은 나와요. 점심시간 웨이팅 걸리는 자리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30일이면 1,500만 원. 고정비 빼고 순이익이 200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계약하겠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무인이 처음인데. 괜찮아. 브로커가 다 가르쳐 준대. 교육도 받고. 2019년 4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 리스는 월 160만 원이었어요. 기계값을 60개월로 나눠 내는 거였죠. 초기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권리금 2,500만 원, 인테리어 4,500만 원, 기기 3,400만 원, 간판과 CCTV 500만 원, 예비비와 교육비 800만 원, 퇴직금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진행됐죠. 커피 머신, 제빙기, 냉장고, 키오스크가 하나씩 설치됐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자동 머신, 얼음이 쏟아지는 제빙기, 다 새로운 세상이었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본사에서 진행했어요. 기계 사용법, 청소 방법, 재고 관리, 원격 모니터링. 배울 게 많았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엑셀만큼은 익숙했으니까요. 2019년 8월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형형색색 LED 간판. 멀리서도 보였죠. 키오스크 화면도 켜졌습니다. 메뉴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요. 55세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미나야, 사진 찍어줘. 기념으로. 미나가 핸드폰을 꺼내 저를 찍었어요. 저는 간판 아래 서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활짝 웃었죠. 첫날 매출은 32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첫날이니까 그렇겠거니 했어요. 이틀째는 38만 원, 사흘째는 45만 원. 조금씩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평균 50만 원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엔 직장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커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모습. 신기했어요. 제가 안 서도 돌아가니까요. 저는 하루 2번 들렀습니다.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청소하고 원두 채우고 얼음 확인하고 1시간이면 충분했어요. 봐, 말했잖아. 괜찮을 거라고. 미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건물 현관 유리문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요. 야간 소음 신고 112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 지나가면서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경고였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오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출이 안정됐어요. 평일엔 하루 55만 원, 주말엔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500만 원. 브로커 말이 맞았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바빴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까지 키오스크 앞에 줄이 서곤 했어요. 5명, 6명씩 기다리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에서요. 원격으로 매장이 보였거든요. 실시간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주문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나야, 지금 손님 7명 있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갔어요. 손님들은 스스로 주문하고 커피는 자동으로 나왔죠. 저는 그냥 원두만 채워주면 됐습니다. 한 달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1,020만 원이었어요. 고정비를 빼니 순이익이 215만 원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2달째는 1,050만 원. 조금 더 올랐죠. 그때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 씨, 매출 좋죠? 축하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잘 돼요. 그럼 지금이 기회예요. 2호점 내시죠. 2호점요? 네, 무인 빨래방이요. 카페랑 궁합이 잘 맞아요. 관리 시간도 비슷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카페도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호점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현수 씨, 지금 무인 빨래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1인 가구 늘어나면서 수요가 엄청나요. 특히 대학가 근처는 대박이에요. 얼마나 들어요? 총 1억 6천만 원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다 포함이에요. 턴키로 드리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 퇴직금은 이미 다 썼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미나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2호점 어때? 빨래방인데.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벌써요? 카페도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브로커가 그러는데 지금이 기회래. 1인 가구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대.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카페 매출로 대출 이자 갚으면 돼. 빨래방은 순이익이 더 높대.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온대. 미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판단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자. 카페가 이렇게 잘 되는데 빨래방도 잘 될 거야. 2020년 2월 2호점 계약을 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였어요. 원룸과 오피스텔이 즐비한 동네. 유동인구도 많았죠.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6천만 원. 금리는 5.3%였어요. 한 달 이자가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순이익 215만 원, 빨래방 순이익 300만 원이면 총 515만 원. 이자 내고도 440만 원 남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복잡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야 했거든요. 각각 6대씩. 배수 공사, 환기 공사도 필요했죠.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갔어요. 감리하듯이요. 기계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배수가 잘 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020년 6월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무인 빨래방, 간판이 밝게 빛났어요. 세탁기가 줄지어서 있고 건조기도 반짝반짝했습니다. 깨끗했어요. 첫날 매출은 25만 원, 둘째 날은 32만 원. 생각보다 빨리 올랐습니다. 일주일 평균이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평균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로 치면 1,350만 원. 브로커 말이 맞았어요.
고정비 빼니 순이익이 37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카페 215만 원, 빨래방 370만 원, 합치면 585만 원, 대출이자 70만 원 내고도 515만 원 남았어요. 미나야, 봐. 내가 뭘 했어? 잘 되잖아. 미나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해요. 아직 초반이잖아요. 걱정 마. 숫자가 안 거짓말해. 엑셀 봐봐. 다 맞아떨어져. 저는 엑셀 파일을 여러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매출, 고정비, 변동비, 순이익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여름이 왔습니다. 빨래방 매출이 더 올랐어요. 성수기였거든요. 장마철엔 사람들이 빨래를 집에서 못 말리니까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6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정도면 1호점 하나 더 내도 되겠는데 저는 또 욕심이 났습니다. 3호점을 생각했어요.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3호점 괜찮을까요? 현수 씨, 좋죠. 그런데 지금은 자리를 좀 더 지켜보세요. 2호점 안정화되고 나서 하시는 게 나아요. 브로커도 신중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참았어요.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그해 가을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카페는 꾸준히 월 1,000만 원 이상 나왔고, 빨래방은 성수기엔 1,300만 원, 비수기엔 700만 원 나왔어요. 평균 1,000만 원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엑셀을 켰습니다. 전날 매출을 입력하고 누적 매출을 확인했어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어. 그래도 방심하지 말아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무인인데 뭐가 튀어나와. CCTV도 있고 원격 관리도 되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월 1,000만 원씩 2개면 2천만 원. 고정비 빼고 순이익이 5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도시의 다른 얼굴이 곧 드러난다는 걸. 런치타임 웨이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밤 1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미나도 놀라서 일어났죠. 여보세요? 여기 112입니다. 혹시 무인 카페 사장님이신가요? 경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매장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출동 나가 있습니다. 매장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20분 만에 매장에 도착했죠. 경찰차가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매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청소년들이 여기서 떠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물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매장 안을 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4명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음료를 놓고 떠들고 있었어요. 시끄럽진 않았지만 밤이니까 소리가 울렸나 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야간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인이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경찰 보고 슬금슬금 나갔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경찰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원이 3번 누적되면 행정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이 좀 지저분했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고 음료가 조금 흘러 있었죠. 걸레로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밤에 떠들어서 민원 들어왔대. 그것 봐요. 무인이라고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새벽 3시였어요. 사장님, 또 민원 들어왔어요. 바이크 소음이래요. 이번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같았어요. 밤 일 끝나고 매장에 들러서 쉬고 있었죠. 문제는 바이크를 매장 앞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나 봅니다. 경찰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단호했어요. 사장님, 야간 출입 제한 조치하셔야겠어요. 이러다 영업 정지당해요. 어떻게 하죠? 무인인데 문에 안내문 붙이세요. 밤 11시 이후엔 청소년 출입 금지, 오토바이 주차 금지, 그리고 CCTV 모니터링 강화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A사 용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밤 11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오토바이 주차 금지, CCTV 녹화 중 문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내문을 안 읽었어요. 여전히 밤에 청소년들이 들어왔고 라이더들도 왔죠. 세 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야간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하지 않으시면 행정지도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은 관리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어요. CCTV만으론 안 돼요.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직접 관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인인데 직접 관리라니. 그럼 무인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날부터 저는 밤에도 매장을 갔습니다. 11시쯤 가서 1시간 정도 지켜봤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시끄러우면 주의를 줬습니다. 학생, 여기 조용히 해줄래요? 주민들 민원 들어와요.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나가면 또 시끄러워졌어요. 1시간마다 가서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야 하니까요. 빨래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취객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세탁기를 발로 차거나 건조기 문을 마구 열고 닫았죠. 어느 날 새벽 CCTV 알림이 왔습니다. 빨래방에서 이상 행동이 감지됐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술 취한 남자가 세탁기에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땐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세탁기에서 악취가 났어요. 청소했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레와 소독약을 들고 세탁기를 닦았어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제가 해야죠. 집에 돌아오니 5시였습니다. 미나가 깨어 있었어요. 또 나갔다 왔어요? 응. 빨래방에 취객이 난동 부렸어. 현수 씨,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무인이 편하다더니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왔고 저는 밤마다 출동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새벽 1시, 2시, 3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입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조치 좀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면 건물주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건물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약서 특약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소음 발생 시 영업시간 제한 가능, 그 문구요. 미나가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그 문장.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되려나 봅니다. 저는 보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야간 순찰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한 달에 25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보안요원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시간에 한 번씩 매장을 순찰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이상한 사람은 내보냈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원이 줄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늘었죠. 한 달에 25만 원, 순이익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엑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안업체 비용을 추가하니 순이익이 190만 원으로 줄었어요. 215만 원에서 25만 원 빠진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민원만 안 들어오면 돼. 하지만 야간은 도시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낮엔 조용한 직장인들이 밤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취객, 청소년, 라이더. 다들 쉴 곳이 필요했고 무인 매장은 그들에게 딱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인은 편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사람이 있으면 통제가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관리 하루 1시간.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낮에 1시간, 밤에 출동, 민원 대응, 청소. 하루 서너 시간이 매장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3월 어느 날 아침 CCTV 알림이 왔습니다. 빨래방에서 이상 행동 감지. 화면을 보니 동전 교환기가 부서져 있었어요. 누군가 교환기를 발로 찼나 봅니다. 기계가 기울어져 있고 화면이 깨져 있었죠. 동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교환기 앞판이 찌그러져 있고 내부 배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CCTV를 돌려봤습니다. 새벽 4시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환기 앞에 서더니 주먹으로 몇 번 쳤어요. 돈이 안 나오자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기계가 넘어갔죠.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 몇 개를 주워서 나갔습니다. 총 3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질이 안 좋네요. 얼굴 식별이 안 돼요. 그럼 못 잡는 건가요? 어렵겠는데요. 일단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저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동전 교환기가 파손됐어요.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네. 파손 사진이랑 경찰 신고 접수증 보내주세요.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번 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왜요? 파손인데요. 무인 매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화재보험으로는 무인 매장 파손이 보상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무인 특약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계약하실 때 안내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 특약 미가입 시 도난 파손 면책이라고요. 브로커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수익 시뮬레이터엔 도난 파손 연건 가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이에요. 특약 얘기는 없었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동전 교환기 수리비를 알아봤어요. 220만 원이었습니다. 새 기계로 교체해야 한대요. 220만 원이요? 네. 내부 배선까지 다 망가져서 수리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기계를 주문했어요. 22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날아간 거예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동전 교환기 고장났어. 220만 원 나갔어. 보험은요? 안 돼. 무인 특약 안 들어서.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봐요. 브로커 말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뒤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카페였어요. 자동문 유리가 깨진 겁니다. 아침에 가보니 유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주먹으로 쳤나 봐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나 봅니다. 센서가 고장 난 거죠. 남자는 화가 났는지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범인을 못 잡았어요. 또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역시 면책입니다. 유리 교체 비용은 75만 원이었습니다. 또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2달 사이에 295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멘붕이 왔어요. 순이익이 190만 원인데 파손 비용이 295만 원이면 적자잖아요. 엑셀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손 비용을 월 평균으로 계산했어요. 295만 원 나누기 2개월이면 147만 원. 한 달에 147만 원씩 파손 비용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43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 1,000만 원 매출에 순이익이 43만 원, 이러려고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닌데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파손이 계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 저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고화질로요. 기존 CCTV는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 식별이 안 됐거든요. 고화질 CCTV 2대를 더 달았어요. 설치비 80만 원. 그리고 경고 문구를 크게 붙였습니다. CCTV 녹화 중 파손 시 민형사상 책임 경찰 신고 즉시 A3 용지에 빨간 글씨로 크게 인쇄해서 붙였어요.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손이 줄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뭔가 고장 났어요. 키오스크 화면, 의자, 테이블, 작은 것들이었지만 수리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수리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썼습니다. 처음 계획엔 없던 비용이에요. 브로커의 시뮬레이터엔 도난 파손 연건이라고 가정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인 매장엔 파손이 필연적이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막 다루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익표엔 없던 비용이 있다는 걸요. 도난, 파손, 민원, 그리고 제 시간, 그게 다 비용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을 넣으니 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카페는 월 150만 원, 빨래방은 월 300만 원, 합쳐서 450만 원. 대출이자 70만 원 빼면 380만 원. 처음 계획했던 515만 원보다 135만 원이 적었습니다. 미나야, 숫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브로커 말만 믿지 말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나 말이 맞았거든요. 2021년 가을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관리실로 오래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원 때문인가? 아니면 계약 갱신 얘긴가? 저는 긴장하며 관리실로 갔어요. 건물주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장님, 앉으세요. 네, 건물주님. 얘기 들으셨죠?
입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밤마다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특히 주말엔 더 심하대요. 보안업체도 고용했고 CCTV도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건물주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특이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간 소음 발생 시 건물주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그 문구.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게 밤 10시 이후엔 영업을 중단해 주세요. 10시요? 그럼 매출이 반 토막 나는데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이대로 가다간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다음 주부터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입니다. 안 지키시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습니다.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10시 이후 영업 금지. 그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이 막히는 거예요. 카페 매출의 40%가 야간에 나왔거든요. 집에 돌아와 엑셀을 켰습니다. 야간 매출을 빼고 계산했어요. 월 1,000만 원에서 40% 빠지면 600만 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으니 순이익은 마이너스예요. 정확히 계산하니 월 마이너스 2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거죠.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래.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카페가 적자로 돌아섰어. 미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다음 주부터 밤 10시에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에 안내문을 띄웠어요. 영업시간 오전 6시 오후 10시 건물주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리뷰에 악플이 달렸어요. 왜 밤에 문 닫아요? 불편해요. 퇴근하고 오면 문 닫혀 있어요. 짜증나네요. 다른 카페에 가야겠어요.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던 게 7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정확히 22% 감소.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야간 단골 손님들이 발기를 끄는 거예요. 한 번 안 오면 계속 안 옵니다. 다른 카페를 찾으니까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20만 원. 빨래방 순이익 300만 원으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에요. 대출 이자까지 치면 손에 남는 돈이 230만 원. 처음 계획했던 515만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건물주가 영업시간 제한했어요. 어떡하죠? 아, 그거요. 임대차 특약에 있었죠? 그걸 미리 얘기해 줬어야죠. 이사장님,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순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낼 곳도 없었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제가 안 읽은 거죠. 미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뭘 했어요. 계약서 꼼꼼히 읽으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숫자에만 현혹돼서 작은 글씨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요.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실수야. 퇴직금 다 날린 거야. 아직 날린 건 아니잖아요. 빨래방은 괜찮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빨래방은 아직 순조로웠어요. 성수기엔 월 1,300만 원, 비수기엔 700만 원, 평균 1,000만 원 정도 나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빨래방에만 집중할까? 하지만 카페를 정리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2년밖에 안 된 가게인데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권리금 시세를요.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영업시간 제한된 매장은 인수자가 꺼려해요. 같은 조건이니까요. 그럼 권리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받아도 1,000만 원도 힘들 것 같아요. 1,000만 원, 2,500만 원 주고 산 권리금인데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니. 1,500만 원 손해예요.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금리 인상 안내. 5.3%에서 6.8%로 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1.5% 오른 거예요. 대출 원금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월 이자가 2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기존 월 이자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올랐어. 얼마나요? 한 달에 20만 원 더 내야 해.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해야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카페는 이미 적자고 빨래방만으로 버티는 상황인데 이자까지 늘어나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엑셀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자 90만 원을 넣으니 순이익이 2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카페 마이너스 20만 원, 빨래방 플러스 300만 원, 이자 마이너스 90만 원, 합계 190만 원인데 거기서 파손보수 비용 월 평균 40만 원 빼면 150만 원,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한 달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기 요금 인상 안내였어요. 누진세 구간이 조정되면서 상업용 전기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 월 전기료가 카페 70만 원, 빨래방 180만 원이었어요. 합쳐서 250만 원. 그런데 인상 후엔 카페 95만 원, 빨래방 240만 원, 합쳐서 335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20만 원, 전기료 인상으로 85만 원, 합쳐서 105만 원이 한 달에 더 나갑니다.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계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 마이너스 80만 원,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까먹는 구조예요. 1년이면 960만 원. 이대로 가면 파산입니다.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적자야. 한 달에 80만 원씩 까먹어. 미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일단 버텨보자. 하지만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출을 늘릴 수도 없고 비용을 줄일 수도 없었어요. 임대료는 고정이고 리스는 계약이고 전기료는 올랐고 이자도 올랐죠. 저는 절박해졌습니다. 매장에 더 자주 갔어요. 청소를 더 깨끗이 하고 원두를 더 자주 갈았습니다. 손님을 늘려보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손님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빨래방도 마찬가지예요. 성수기엔 괜찮지만 비수기엔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2년 9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6.8%에서 7.1%로 이번엔 0.3%, 월 이자가 94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94만 원.
처음 계획했던 70만 원보다 24만 원이나 늘었어요. 그날 저녁 미나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무인은 무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알아. 이제 알았어. 처음부터 제가 뭘 했어요. 브로커 말만 믿지 말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나 말이 다 맞았거든요. 밤마다 매장에 갔습니다. 청소하고 점검하고 고장난 곳 수리하고 무인인데 제가 매일 출근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빨래방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손님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세탁기 물이 안 빠져요. 네, 지금 갈게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공구를 챙겨서 갔어요. 세탁기 뒤를 열어보니 배수 호스가 막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뚫었어요. 더러운 물이 흘러나왔죠. 1시간 동안 고쳤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또 나갔다 왔어요? 응. 세탁기 고장났어. 현수 씨,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몸 망가져요. 조금만 더. 금리가 내려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랐어요. 2023년 초엔 7.5%까지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계속 올랐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까지 나갔어요. 처음 250만 원이던 게 1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야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매일 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죠. 청소, 원두 보충, 얼음 확인, 세탁기 점검, 건조기 필터, 청소, CCTV 확인, 쓰레기 처리. 항목이 20개가 넘었습니다. 1시간으로는 부족했어요. 2시간,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나갔습니다. 카페 먼저 가고, 빨래방 가고, 다시 카페 가고, 자정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미나가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하루 1시간 관리예요? 브로커가 거짓말한 거야.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2023년 여름,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래요.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쉴 수가 없어요. 가게가 2개예요. 가게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의사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놔둘 순 없었어요. 제가 안 가면 누가 관리하나요? 그해 가을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8개월이면 640만 원.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겠어?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해요. 카페부터 정리할게. 빨래방은 좀 더 버텨보고. 당신 건강부터 챙겨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4년 만에 정리하는 거예요. 권리금도 못 받고요. 그날 밤 저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숫자들을 봤어요. 월 매출 1,000만 원, 순이익 215만 원. 깔끔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든 시뮬레이터 그대로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난, 파손, 민원, 야간 제한, 금리 인상,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터엔 없던 변수들이 줄줄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 시간, 그것도 비용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매장에 묶였고 밤에도 출동했어요. 제 건강도 비용이었죠. 무인은 무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된 노동이었어요. 사람이 없으니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봤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미나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2024년 1월, 저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권리금 매물로 내놨어요. 가격은 1천만 원, 2,500만 원 주고 샀는데 1천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달째도 마찬가지.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문의는 있나요? 몇 건 있긴 한데 다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꺼려해요. 가격을 더 내릴까요? 그것보다 차라리 비품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권리금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리금 포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중고 장터에 비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머신, 제빙기, 냉장고, 테이블, 의자, CCTV. 하나씩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문의가 왔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5년 됐죠? 50만 원에 드릴게요.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요. 중고는 원래 그래요. 안 팔리면 버려야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커피 머신 50만 원, 제빙기 30만 원, 냉장고 20만 원, 다 헐값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아예 안 팔렸습니다. 중고 가구는 수요가 없대요. 결국 폐기 업체를 불렀어요. 처리비로 30만 원 줬습니다. 총 회수한 금액은 180만 원. 초기 투자 1억 2천만 원 중에서요. 1억 2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2024년 4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껐어요. 4년 반 동안 켜져 있던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빈 매장 안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고 기계도 없었어요. 먼지만 날렸습니다. 미나도 옆에 있었어요. 조용히 서서 매장을 둘러봤죠. 후회돼요? 응, 많이. 그래도 배운 거 있잖아요. 비싼 수업료였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억 원 넘게 날리고 배운 교훈. 무인은 무노동이 아니라는 것. 빨래방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꿨어요. 완전 무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로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유상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시급 1만 5천 원, 하루 6시간이면 9만 원, 한 달이면 270만 원이었어요. 비용이 늘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니 도난이 사라졌어요. 파손도 줄었죠. 손님들도 관리자가 있으니 함부로 안 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일 밤 출동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관리자가 다 해줬거든요. 민원도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손님은 관리자가 제지했어요. 야간엔 문을 닫았고요. 한 달 뒤 엑셀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270만 원을 넣으니 순이익이 줄긴 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월 평균 180만 원, 대출 이자 빼고 90만 원 남았습니다. 적자는 면했습니다. 파손 보수 비용도 거의 제로가 됐어요.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인보다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걸요. 사람이 있어야 통제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법지대예요. 2024년 여름, 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 순이익만으론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지인 소개로 복지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키오스크 강사였어요.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 시급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격월로 추가 강의가 있으면 30만 원 더 받았어요. 첫 강의 날 저는 복지관 강의실에 섰습니다. 어르신 10분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키오스크 화면을 켰습니다. 키오스크는 무인 주문 기계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고객 경험입니다. 제가 배운 걸 말씀드렸어요. 무인이라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것. 어르신들은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버튼 누르면 돈이 나가요? 아니요. 결제 버튼 누르기 전까진 안전해요. 그럼 실수로 눌러도 괜찮아요? 네. 취소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는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무인 매장을 운영하며 배운 것들을요. 고객이 불편해하는 지점, 실수하는 지점, 포기하는 지점.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혼자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더 좋았어요. 그날 저녁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됐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 다행이네요. 당신한테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2025년 1월 저는 62이 됐습니다. 빨래방은 여전히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자가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 강사로 일주일에 3번 나갑니다. 한 달 수입은 빨래방 90만 원, 강의 60만 원, 추가 강의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예요. 많진 않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515만 원의 절반도 안 되죠.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밤에 출동할 일도 없고 민원에 시달릴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미나와 TV를 보고 주말엔 산책을 다녀요. 건강도 좀 나아졌습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무인시대, 사람의 가치였어요.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인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카페와 무인 빨래방을 운영했던 이현수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9년 저는 무인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 하루 1시간, 수익은 연금처럼.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화면에 수익 시뮬레이터를 띄웠습니다. 깔끔한 표였어요. 이 표에는 없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도난, 파손, 민원, 야간 출동, 그리고 제 시간이요.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수익표엔 도난, 파손, 연건, 가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파손은 필연이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전 교환기 파손, 자동문 유리 파손, 보험 면책, 야간 민원, 경찰 출동, 영업시간 제한. 무인은 무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된 노동이었어요. 제가 매일 밤 출근했거든요. 한 젊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인 창업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하되 제대로 알고 하세요. 브로커 말만 믿지 마시고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특약 조항이요.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 있으면 피하세요. 둘째, 보험을 확인하세요. 무인 특약 가입했는지, 도난 파손이 보상되는지. 셋째, 입지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주거 밀집 지역은 야간 민원 위험이 큽니다. 넷째,
완전 무인보다 하이브리드를 고려하세요. 관리자가 있으면 문제가 확 줄어요. 다섯째, 금리와 전기료 변동을 고려하세요. 고정비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사람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시뮬레이터는 이상적인 상황만 가정합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퇴직 준비 중인데 무인 창업 고민했었거든요. 오늘 강의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선생님은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하죠. 1억 넘게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그게 제 자산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을요. 2019년 설명회장에서 브로커의 그래프를 보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었어요. 이거다, 무인이 답이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무인은 만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했죠. 미나가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계약서 특약, 저는 무시했었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브로커가 준 시뮬레이터 하단의 작은 별표, 도난 파손 연건 가정,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현실이 됐죠. 건물 현관 유리문의 작은 스티커, 야간 소음 신고 112,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게 경고였는데, 런치타임 웨이팅을 보며 저는 착각했습니다. 계속 이럴 거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변했어요. 금리가 올랐고, 전기료가 뛰었고, 영업시간이 제한됐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다행이네요. 당신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뭐가요? 처음부터 경고해 줬잖아. 내가 안 들었지만, 미나는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수익 시뮬레이터, 깔끔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매출, 고정비, 변동비, 순이익, 브로커가 만들어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새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결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6년간의 실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도난 파손 비용, 보안업체 비용, 수리비, 금리 인상, 전기료 인상, 관리자 인건비. 시뮬레이터와 실제 결과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격차가 컸어요. 계획 월 515만 원 순이익, 실제 월 180만 원 수입 빨래방 강의.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무인은 무노동이 아니었다. 수익표엔 없던 비용이 있었다. 도난, 파손, 민원, 야간, 그리고 내 시간. 남는 건 숫자보다 호흡이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62입니다. 무인 사업으로 1억 원을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브로커의 말은 반만 믿으세요.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작은 글씨를요. 시뮬레이터는 이상적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은 훨씬 가혹해요. 무인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엑셀엔 안 나오는 비용이 있어요. 당신의 시간, 건강, 평화. 그게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강의합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치죠. 수입은 적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무인 다음에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